올해 1분기 자살 사망자와 2회 이상 자살을 시도한 자살 재시도자가 늘었습니다. 정부의 관련 대책을 짚어보고 이를 바라보는 교회 시각과 역할을 취재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카프 성모병원은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병원입니다. 심각한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찾은 이들을 만나봅니다.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들의 신앙 모임인 가톨릭 교육자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하고 있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서울 명동밥집에선 매달 1회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봉사를 기획한 이들부터 사진 촬영의 순간까지 장수 사진 현장을 담았습니다. 오는 25일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올해 1분기 자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복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이들도 늘었다는 건데요. 정부는 보도 권고 기준 준수를 당부하고 자살 재시도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살 예방 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톨릭 교회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말 배우 이선균 씨의 사망 소식을 전한 기사들입니다. 사망 장소와 수단, 동기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모방 자살을 부를 수 있어 보도하지 않도록 권고되는 사항들입니다. 실제로 이 씨의 사망 후 자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는 1,321명으로 1년 전보다 33.8%나 늘었습니다. 2월과 3월에도 전년 대비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자살 재시도자 역시 늘었다는 점입니다. 2회 이상 자살을 시도한 응급실 내원자 비율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1분기 27%로 뛰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0대와 20대의 자살 시도율이 유독 높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정책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신문과 방송, 뉴미디어 등 언론 보도의 영향력이 큰 만큼 언론계의 자살 보도 권고 기준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 등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을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유명인의 자살을 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뉴미디어에 대한 지침을 담은 새로운 자살 보도 권고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살 위해 물건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아질산 나트륨 중독으로 인한 자살 사망이 늘어난 만큼 자살 목적으로 아질산 나트륨을 판매하거나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자살 위해 물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자살 시도율이 높은 청년들에게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살 시도로 인한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카카오톡을 활용해 스스로 마음 건강을 진단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기관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한국천주교회 유일의 자살 예방 전문기관인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도 최근 자살이 급증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센터는 가톨릭 영성원에서 자살 예방 교육과 캠페인, 유가족 돌봄 등을 진행 중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사실 자살 위기자 중에 엄청 고위험군으로 속하고 있거든요. 유가족 자조 모임이나 유가족 원래미사, 도보 성주제 피정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런 교회 리더들이 자살 위기자나 유가족들 만났을 때 어떻게 위로와 돌봄을 할 수 있을지 교육이나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거나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섣부른 조언이나 충고는 금물입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험 요소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는 것들을 좀 실천해 주시면은 좀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CPBC 김혜영입니다.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전문 치료병원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운영하는 카프 성모병원의 도움을 받아 어엿한 직장인으로 새 삶을 사는 이들을 이힘 기자가 만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인생의 낙으로 여겼던 김정아 씨는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병원인 카프 성모병원에서 치료받은 덕분입니다. 김 씨는 현재
카프 성모병원의 사회적 기업 직원이 됐습니다. 기회를 많이 주셔서 여러 가지로 사회와 다시 연결을 해주시고 용기를 줘서 다시 뻗어나가게 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탄탄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카프 성모병원에서 세례받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손한결 씨 역시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손 씨는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이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사람들과 어울리기서 술을 마시고 했지만 나중에는 저 혼자 비싼 술집을 간다든지 뭐 바를 간다든지 하면서 혼자 또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고, 그게 젊었을 때는 체력이 받쳐줄 때는 티가 안 나지만 이제 30대 이후에 이렇게 됐을 때는 근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고. 알코올 중독은 관계의 질병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극복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가족과 지인, 공동체,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 병원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톨릭 교회가 알코올 중독자를 돌보는 이유는 중독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카프 성모병원은 전문 치료 병동을 비롯해 교육과 체육시설 등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독자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거주시설도 운영합니다. 치료 공동체를 운영함으로써 회복자들의 대인관계와 영적 성장을 돕는 겁니다. 카프 성모병원은 20년간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연간 10,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약물이나 행위들 여러 중독된 것들로부터 갈기갈기 찢겨진 영이 중독자들의 영이고, 그런 면에서 온전한 사랑 가득하신 온전한 영이신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 그것이 중독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목표이자. 카프 성모병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중독 치료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가 추세인 도박이나 약물 같은 다양한 중독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치료와 재활에 힘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CPBC 이힘입니다. 학교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신자 교사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미사 봉헌금을 전달해 오고 있는 이들을 취재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학교사목부 소속 가톨릭 교육자회,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의 신앙 모임입니다. 이들은 2016년부터 가톨릭 교육자의 날 미사 헌금을 한가족 장학회 등에 기부해 왔습니다. 올해도 봉헌금을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에 쾌척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녹록지 않은 교육 현장에서 펼치는 사랑 실천이기에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실제 현장 곳곳엔 갈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톨릭 교육자회 회원들은 말씀 사탕을 통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꿰뚫어 보시는 신부님들의 강론 말씀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정말 주옥 같은, 교사들에게 너무나도 힘이 되는 강론 말씀을 해주셔요. 그때그때마다 갖고 있는 모든 힘듦이 사라락 해결되는 그런 은총을 많이 경험을 했고요. 교직 자체가 성소이자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신앙 여정이라는 최 회장.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을 충만히 베풀고 싶다고 말합니다. 교사 한 명이 행복하고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교사가 만나는 학생 한 명, 그리고 그 학생 한 명을 통한 가족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교사 한 명이 갖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서울대교구 청소년구 학교사목부 홍성원 신부는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너무 힘든 일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그래도 내가 선생님이지, 또 내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지,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소신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게 굉장히 존경스럽고 대단하시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게 내년에는 학교 현장을 방문해 격려의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서울 명동성당 영성센터 앞 운동장에선 매달 한 차례 특별한 사진관이 문을 엽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장수 사진을 찍어드리는 곳인데요. 만족도가 높아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김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며 환하게 웃는 어르신. 카메라 앞에서 긴장도 되고 어색하지만 활짝 웃어봅니다. 저처럼 일을 보시라고. 자, 웃는 상태에서. 사진이 마음에 든 듯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립니다. 아주 멋있어. 날 칭찬해줬어. 사진이 잘 나온대 내가. 이렇게 했어. 장수 사진을 찍는 또 다른 어르신. 사진작가의 요청에 따라 손가락을 턱에 대보기도 하고 턱을 그어봅니다. 다양한 자세와 표정에 따라 카메라 셔터가 쉼없이 눌립니다. 사진 찍은 게 기분이 좋고 집에 보관하고 싶어. 저기 여러 만에 찍은 게 기분이 좋네요. 지난 3월 첫 촬영을 시작으로 이번이 4번째. 매달 둘째 주 수요일마다 문을 여는 이곳 사진관에선 사진 촬영부터 인화, 액자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 벌써 입소문이 났습니다. 이날 촬영 예약도 서둘러 마감됐습니다. 전번에 내가 여기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봤는데 사진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찍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번 주 신청해서 찍게 됐습니다. 사진사가 너무나 사진을 잘 찍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6컷에서 10컷 중 가장 잘 나온 사진이 액자에 담깁니다. 이 과정을 모두 맡아 봉사하는 정영길 작가는 사진을 찍으러 온 이들이 본인의 가장 멋있는 모습을 보고 좋아할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럼 저는 이분들을 노숙인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못 찍어요. 한 분의 이제 모델처럼 그래 보는 거예요. 저도 야, 이분 진짜 멋있네. 그러면서 제가 왜 사진을 보여주겠습니까? 몇 번 보여주니까 나도 이런 모습이 있네요. 정말 좋아요. 그 순간이 정말 기분 좋죠. 명동밥집센터장 백광진 신부는 어르신들 사진 찍어드리면 오래 산다는 말이 있어 장수사진으로 이름을 붙였다며 사진도 없이 장례를 치르는 무연고자 사망자들이 안타까워 노숙인들도 적극 찍어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정사진 그러니까 좀 딱딱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꼭 장례 그것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 사진을 찍으면 오래 사신다더라. 그러니까 이름을 우리 영정사진이라 하지 말고 장수사진이라 하자 해서 장수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이렇게 좋아하세요. 장수사진 카메라 앞에선 모두가 인생샷의 주인공인 어르신들. 사진을 찍고 나오는 어르신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박노해 시집 등 한국의 시와 소설 70여 권을 번역해 해외에 소개해온 푸른 눈의 수도자가 있습니다. 45년째 한국살이를 하고 있는 안선재 수사를 윤하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백발의 노 수사가 자신이 영어로 번역한 박노해 시인의 노동의 새벽을 읽고 있습니다. 바로 떼제 공동체 안선재 수사. 고 김수환 추기경의 초대로 5.18 민주화 운동이 있던 1980년 5월 우리나라를 방문한 안 수사는 94년 한국에 귀화했고 올해로 45년째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국인 영국에서보다 더 오랜 세월을 한반도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좋아한 안 수사의 색다른 행보는 번역이었습니다. 1988년 구상의 시집을 시작으로 고운, 서정주, 신경림, 천상병, 도종환, 정호승 등의 시집과 소설 70여 권을 번역해 영어권 나라에 출간했습니다. 한국 섬이에요, 섬나라. 이북에 있어서 이거 정말 섬이에요, 자그마한 섬. 그래서 이 나라도 그 역사, 전통, 이 아름다움이 있어서 이거 좀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다면은 이거 무슨 유일한 기회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우연히 이렇게 됐어. 안 수사는 박노해 시인이 1984년에 펴낸 시집 노동의 새벽도 번역해 최근 출간했습니다.
일반 노동자들 그 고민 속에 그 고민 말하면서 각자 자기 삶 속에 어떻게 살 수 있나 인간답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사는 법 직접 찾아야지. 여전히 한국어가 어렵다는 안수사는 그럼에도 현실 뒤에 있는 현실, 그 삶의 의미는 오로지 시만 표현할 수 있다며 번역의 즐거움을 얘기합니다. 이내 가장 좋아하는 시라며 천상병의 귀천을 암송하는 노수사의 모습에서 묘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CPBC 윤하정입니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요즘 남북관계는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위기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는 25일이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을 앞두고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남북관계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북한, 우리가 잘 알던 북한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줬던 게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있는 그 능라도의 5.1 경기장을 방문해서 그 15만 되는 그 북한 주민들 앞에서 이제 남과 북은 화해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김정은 위원장이랑 같이 했었죠. 예. 그런데 한 해 이후인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 이제 노딜로 북미 협상이 이제 결렬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렬은 남북 관계에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20년 6월 달에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적인 사건으로 봤던 게 이제 남북 연락사무소가 이제 폭파가 되는데 사실 그 이전에도 우리가 합의에 따르지 못하고 남쪽에서 이제 대북 전단지들이 지금 날아가는 과정들 안에서 이제 북한이 그 부분을 문제 삼아서 충격적으로 이제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것으로 이제 남북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 때는 어떤 뭐 대외적인 그런 변수가 많지 않았는데 2022년 2월 달에 들면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예.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그 제국주의 국가들, 그 권위주의 국가들의 어떤 연합이 생겨나게 되고 그게 또 반동으로 뭐 나토랄지 아니면 자유주의형도 이제 결속을 하게 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는 22년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이제 내세우게 되죠. 이제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쭉 진행되는 과정들 안에서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북미 관계도 단절이 되고 또 대외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나면서 북한이 새롭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제 좀 더 많아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91년 12월 달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북한의 목적은 미국으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것 안에서 핵개발과 북미 협상을 이제 진행을 시켰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안보는 러시아와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은 중국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이제 단절되는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됐고 그것을 또한 가속화시킨 게 또 우리 정부의 역할과 그 활동들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와는 단절되면서 오히려 북한이 우리의 관계와는 역행하는 선택지가 늘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해주셨습니다만 줄곧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오고 있습니다. 평화를 얻기 위해선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전쟁 준비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쟁을 할 준비 혹은 전쟁을 막을 준비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당연히 우리가 전쟁을 지금 수행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지만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으로서 어떤 군비 지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보에 있어서 군비 지출만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이제 억지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억지력만 갖고서 평화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교실에 여러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상대방보다 무조건 힘이 제일 세져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와 이제 적대감 없는 관계를 만든다라는 것 안에서도 분명히 전쟁, 충돌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력을 통해서만 평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제한된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다양한 선택지가 평화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올해로 어느덧 분단 79년입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통일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고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날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교회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그간의 노력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2007년부터 우리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식들을 묻고 있는데요. 2007년도에는 64%가 이제 긍정적인 답변을 하다가 작년에는 이제 44%로 약 20%포인트 이제 낮아졌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 있는데요. 저는 뭐 통일이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출구의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그 입구에 대한 이야기들, 관심들을 좀 더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평화를 바라고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평화로운 한반도는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서려면 무엇을 또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남북의 관계, 한반도의 평화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어떤 희망을 간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 가난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희망으로 산업화를 이뤄냈고 70년대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잡아가지 말고 구문하지 말자라는 것 안에서 민주화를 이뤘다면 이제 우리가 변화된 한반도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간직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북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평화라는 것도 절망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뜻을 모으는 그 희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교회도 그런 희망의 지킴이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분단과 그리고 전쟁을 기억하는 세대가 점차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평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죽음 이후의 지옥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기에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옥은 어떤 곳일까 상상하곤 했는데 주로 불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이글 걸리는 뜨거움과 어떤 흔적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불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뜨거운 불맛을 보기 싫은 사람은 살아있을 때 착하고 바르게 살자며 스스로 행실을 고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는 불붙는 기후 지옥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갈 출구가 필요하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환경의 날인 지난 5일 세상이 기후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5년간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9도 높아질 것이라는 유엔 산하 세계 기상기구의 전망을 전하면서 한 말입니다. 걷는 것도 아니고 고속으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기후지옥으로 가는 자동차의 운전자 인류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옥불 속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고 온도가 50도를 넘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만 벌써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6월 최고 기온이 50도였습니다. 누가 불낸 것도 아닌데 너무 뜨거워 자연 스스로 산불까지 났습니다. 그리스는 6월 평균 기온이 40도입니다. 간빙기 이후 12만 5천 년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은 2023년 작년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곧 이 기록이 깨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뜨겁습니다. 경북 경산은 비공식 온도 39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서울 등 전국이 불바다입니다. 모두 기상청 관측 이래 6월 최고 기온입니다. 강릉은 벌써 잠 못 드는 열대가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의 경고 문자처럼 스마트폰에는 폭염 경보 문자가 쉴 수 없이 울립니다.
문자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 전쟁인가 싶습니다. 다가오는 7, 8월이 두렵습니다. 다행히 인류는 기후 지옥국 앞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기후 지옥으로 가는 자동차의 운전대는 아직 인간이 잡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은 앞으로 4년 안에 기후 지옥 마지노선인 지구 평균 기후 상승폭 1.5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확률도 80%라고 합니다. 즉 4년 안에 기후 지옥으로 갈지 아닐지 결판이 난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인류에게는 기후 지옥으로 가지 않을 20%의 확률이 있습니다. 기후 지옥으로 가는 인류의 자동차를 이제는 정말 멈추어야 합니다. 먼저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에너지를 햇빛과 바람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매장된 석탄과 석유는 그만 뽑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후전환, 기후회심을 해야 합니다. 성공이 아닌 성장, 성숙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경제는 쓰고 버리는 소비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0%의 확률이지만 기후 지옥문 앞에서 멈추는 역전 만루 홈런을 인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기후 지옥 시작된다입니다. 하느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기후 지옥의 문을 열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자살이라는 단어를 거꾸로 읽으면 살자라고 하죠. 아주 작은 생각의 전환이지만 생의 끝자락까지 내몰린 이들에겐 이마저도 힘에 부치는 일일 겁니다. 한 걸음도 내디딜 힘이 남아있지 않은 이들에게 일어서서 걸어보라 말하기보다 느리더라도 괜찮으니 자살이 살자가 되는 그날까지 기꺼이 함께하는 사회가 되기를, 그 여정을 가톨릭 교회도 함께 걷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